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이나 요즘은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상호관세. 모두가 전 세계 투자자들 모두가 지금 상호관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에서는 뭐 리버레이션 데이 자유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4월 2일이 이제 곧 머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간밤에 진짜 나스닥이랑 비슷하네요. 좀 올랐더라고요. 85,000달러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1분기가 또 끝났고 미국 시장으로 이제 2분기 첫날이 시작이 됐는데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은 되게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방금 전에 제가 6시 30분 기준으로 봤는데 비트코인이 한 3%,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7% 정도 올랐고요. 또 국내 거래가와 해외 거래가의 어떤 차이를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1% 안팎.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수급이 뭔가 오버페이스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특히 해외 코인 거래량을 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특히 미국 기술주와 흐름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요즘 테슬라랑 비트코인이 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테슬라가 오른 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오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코인 시장에도 수급 훈풍이 불고 있는 거는 미국 기술주 또 매크로 흐름이랑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코인 시장이 제도권 자산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주처럼 위험 자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1분기가 끝났잖아요. 지난해 1분기 가격 하락폭이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기술주라고 보기에는 비트코인만큼은 금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계속 뭐 시장 안 좋다, 뭐 조정받는다, 뭐 급락 나온다 이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돌아보면 비트코인 가격 85,000달러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는 나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한때 그 트럼프, 테슬라, 코인 요 세 개가 되게 키워드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 직후에 그때처럼 지금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악재성으로만 보다가 이제 상호관세 지나가고 나면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올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일단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그다지 호재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채굴 사업까지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사실 트럼프 일가가 직접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정말 생태계 전반을 흔들고 새로 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표명을 하고 있어서 뭐 우려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채굴사가 곧 등장할 거고 6만 1천여 대의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채굴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이제 가상자산 전략 비축 계획을 본인이 밝혔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코인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고 또 취임 전이긴 하지만 또 그의 아들들이 직접 밈코인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거는 이해상충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일단 미국 현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자신의 일가의 금융 이해관계가 이렇게 정부 정책 법안에 연계된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이런 정치 세력이 있었나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분명히 지금 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또 캐릭터기도 하고 그러네요. 채굴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거든요. USD1이라고.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나 어차피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든 미국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 특정 정치 세력을 떠받치는 일가가 이렇게까지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건 결국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의지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 힌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아들 에릭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재선 실패 후에 레거시 금융사들이 우리 일가에 등을 돌렸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게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삼선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행 미국 법률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재선이 네.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넥스트를 또 고민해야 되고 또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을 떠받치는 새로운 어떤 기술 기업 또는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들을 확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분명히 정치 자금이나 다른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상충 이슈는 중간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채굴사를 막 사야 된다 이런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는 일기 이후에 낙선했던 것이 고난이었던 거고 그때 전통 금융사들이 뭐야 낙선했네 하고 약간 어떤 팽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다음에 다시 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뭔가 다른 그런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 부사장님의 인사이트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좀 가겠거니라는 어떤 기대감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채굴 이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도 있기는 있네요. 근데 또 반면에 뭐 일각에서는 코인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세 전쟁이 촉발한 이 매크로 변화, 또 세계 정세 흐름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과거의 숱한 사례로 확인된 거고요. 또 코인 시장만 바라보면 사실 근데 내부 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일단 올 상반기에 막판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화당이 양쪽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채굴사와 저는 좀 연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촉발된 미국의 고강도 규제가 저는 미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짜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반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우리가 억 단위까지 비트코인 계단 가격이 끌어올렸던 거는 분명히 미국의 내러티브 그리고 트럼프 일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포인트였는데 그런 것들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는 반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사실상 서방이 아닌 반서방 쪽의 비트코인 수요 그리고 그쪽에서 늘 주창했던 거는 어떤 달러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인플레 자산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과 비트코인이 동일시됐을 경우에 대한 반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우려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의 형태의 비트코인을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굴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룰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이 계속 쭉 이어져 왔지만 비트코인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고 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결국 네트워크 형태를 바꿔가는 측면에서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 재단이 따르는 그 주류 세력으로의 이더리움으로 흘러왔지만 계속 변화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비트코인 하드포크 또는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짜는 또 그런 시도를 그 극단적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워낙 채굴 회사까지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바이낸스와 테더 같은 어쨌든 저 제3세계 쪽에 있는 코인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바이낸스에 투자할 것이다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또 어쨌든 현재 백악관에 있는 주요 멤버들 중에 테더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 흐름을 보면 미국이 결국은 그런 분들을 끌어안으려는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수를 던지진 않겠지만 어떤 현재 결국 코인 시장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결국 세계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의 변수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흐름에서 나오는 거지 코인 안에서의 이슈는 사실 큰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트럼프 일가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왜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그림에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과연 이렇게 진짜 급락을 할까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지켜내고 있는 비트코인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기축 통화를 위협할 수 있다. 달러의 기축 통화 그 능력을 비트코인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나 법정화폐 위협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도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심화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일단은 이 CEO가 말한 게 전 일종의 블러핑이다. 블랙록이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게 명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렇구나.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게 시장을 그렇게 흔들 정도의 어떤 큰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블랙록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진심이고 실제로 블랙록이 단순히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RWA라고 하는 이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자산을 유동화, 토큰으로 유동화하는 어떤 그런 유통 방식의 혁신을 지금 블랙록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나 그래서 운용 수수료를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의 모든 자산을 온체인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당위를 결국 현재의 어떤 금융 경제 질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내비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우려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의 레거시 사업자들이 코인 시장과 이쪽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토큰화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리 핑크 CEO도 이제 좀 비트코인을 좀 사고 싶을 수도 있겠죠. 블랙록도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앞선에서 먼저 끌어갔던 전통 금융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블러핑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달러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걸 미국인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미국의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이건 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알트코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인데요. 4,000달러를 넘어가다가 어느덧 2,000달러가 깨지는 그런 순간까지 오니까 뭐 쉽게 말해서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위기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킬러 플랫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숱하게 있어 왔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 솔라나와 어떤 다른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을 넘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코인들이 지금 정말 시세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의 정체성 위기, 특히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하락을 유독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미국 기술주 중에 대표 주자들도 같이 차트를 띄워놓고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더리움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는 여전히 코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레거시 금융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RWA 같은 기존 자산을 온체인화해서 유통을 좀 더 혁신하고 중간 이해자들을 확실히 좀 줄여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금융 질서,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 RWA 시장의 54%가 여전히 이더리움 체인에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휘하에 굉장히 많은 또 일종의 레이어 2라고 하는 이더리움 산하에 있는 생태계들까지 합치면 이런 RWA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77%는 이더리움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킬러들은 뭐 했나? 아직 그렇게까지 생태계 안에 깊게 파고들었다고 보기에는 뭐 밈을 찍고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솔라나든 여러 포트폴리오들이 힘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기술적으로 또는 금융사들이 채택할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을 보였는가? 또 하나는 알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 있는 건 여전히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후에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미국의 내러티브를 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당연히 현물 ETF에 결국은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또는 왜 작년 7월에 이더리움이 먼저 들어갔는가를 보면은 결국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또 하나는 얼마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은 굉장히 독특한 운영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여전히 탈중앙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코인베이스든 미국의 주류 사업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매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결국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 생태계는 다른 미국의 내러티브를 띠고 있는 코인 발행사들, 기업들 대비 조금은 떨어져서 탈중앙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체제의 어떤 극단성을 넘어서 앞으로도 이더리움 생태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크다.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카르다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다, 그리고 또 XRP, 리플 이 두 곳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예, 일단은 코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미래를 머금은 상품이고 미래를 머금은 투자 상품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우리가 정말 시각적으로 표면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결제와 송금인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제 CBDC 테스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와 송금은 블록체인을 효용을 정말 가장 눈에서 볼 수 있는 그쪽 산업인데 이 산업의 대표 주자 중에서 특히 미국이 키우는 기업들, 또 미국이 이제 일종의 전략 자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대놓고 키우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코인들이 이 두 종이란 말이죠. 이 두 종의 오너와 또는 이쪽의 생태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또 미국에 있는 주류, 어찌 보면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두 기업은 한편으로는 함께 어쨌든 일을 해왔던 이 두 오너분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분들이고 이게 갈라져 나왔던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둘은 결제와 송금을 함께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거, 그리고 카르다노는 또 플랫폼으로서 확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값 있는 두 기업이 합종 연행하는 사례는 이미 뭐 여러 산업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왔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협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이들이 기업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블록체인의 효용을 피부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너지를 지금 꾀하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기업의 이익을, 기업의 효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코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둘의 협업 때문에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내기 그러네요.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꿈이 아니라 당장 현실이다 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또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쓰고 나눠받는 그런 모습들이 미래가 아니라 진짜 지금에 곧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보면서 확실히 국내에는 여전히 그 투자자들이 어떤 좀 한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비트코인을 계속 열심히 모으자라는 말씀을 비트코인을 모으자. 거듭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만약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수를 좀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분명히 미국계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결국 기술주의 효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에이다든 리플이든 사실 초창기에 등장했던 알트코인 생태계 대부분이 이제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에서 갈라놔서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분들이 탈중앙이라는 측면을 좀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 형태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초기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거북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코인을 찍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게 미래를 땡겨와서 탈중앙이를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코인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아왔던 분들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기업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탈중앙에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네요. 우리가 탈중앙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제도권 자금도 좀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도권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특히 일종의 라포, 관시, 미국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킹을 그동안 강조했던 사업자들이 꽤 있잖아요. 뭐 꽤 있다고 해도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취임 전부터 대선 과정에서 활약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코인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제 IPO를 준비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현물 ETF를 준비하는 플랫폼들 또는 직접 IPO를 준비하는 플랫폼들. 뭐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거래소 중심으로 흘러왔던 건 사실이나 저는 이 판도가 이게 미국계 시장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미국계 내러티브를 띠고 있는 코인 플레이어들을 그래도 계속 올해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뀌는 판도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밀어내면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미국계에서 파생되고 있는 그런 코인과 기업들에게 주목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겠네요.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